자, 수능 특강 오늘 문학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쪽. 옷처럼 되게 중요한 작품 하는 것 같다. 춘향가가 아닌 것 같은데 신청가세. 중요하지. 이거 발표해놔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발표를 해두는 거는 뭐 물론 여기 적힌 작품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좀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인데, 신청 전은 여러 번 못 구해서 출제되고 막 그랬거든. 수능에도 출제가 되고. 근데 신청가는 중요성에 비해서 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 전이 이전 수능 특강에 또 한 번 이게 수록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출제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도 수록이 됐고 그 앞에도 수록이 됐나? 아마 그럴 거야, 수능 특강. 근데 아직 수능에는 안 나왔거든. 물론 그때는 신청가로 수록된 건 아니고 신청 전으로 수록되기는 했는데 신청가가 중요한데 되게 중요한 작품인데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이 신청가는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어떤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한다면, 판소리는 뭐가 판소리인지 알고 있죠? 이 북치는 고수가 있고 옆에 창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판소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신청가가 어느 순간 갑툭튀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게 아니고 원래 이 근원설화라고 하는 게 있거든. 바탕이 되는 설화. 이 설화에서 발전되어 가지고 판소리가 만들어지고, 이 판소리가 인기리에 연행이 되니까 이 판소리는 일종의 연극 같은 거거든. 북치고 옆에서 고수감이 옆에서 창을 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인기가 되면서 기록으로 정착되기 시작해. 이때까지는 거의 구전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이때부터는 정착이 돼서 기록 문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판소리계 소설.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에는 판소리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게 근대 문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신소설로 되게 되고, 신소설이 넘어가게 돼서 요즘 현대 문학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이 정도 흐름은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가 있고, 자, 신청가의 근원설화는 한 4-5가지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효녀 지은설화, 이게 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 옛적, 설화라고 하니까 설화는 시작이 옛날 옛적 이렇게 시작된 아주 옛 이야기들이거든. 효녀 지은이란 애가 살았는데 얘가 부모를 위해서 되게 복량하고 희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내용 플롯이 좀 복량하고 희생하고 하는 데서 자기 희생까지 하는 데서 그치는데, 여기 살이 보태지면서 어떻게 희생한다?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것으로 희생한다. 부모는 어떻게 설정이 돼서 나온다? 눈이 멀게 된 상태로 설정이 돼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막 덧붙여져 가지고 신청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설화되면 신청 전이 되고, 신소설로 오게 되면 이름이 뭐였더라? 강상면? 이름이 사람 이혜조가 쓴 소설입니다. 이게 신소설이 되고, 현대문학으로 오게 되면 뭐 신청가와 관련한 여러 작품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오는 이 나 작품이 새롭게 재해석된 신청전의 현대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 이 판소리와 관련해서. 자, 판소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덧붙여져서 내려오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판소리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크게 상과 안일이로 구성되어 있거든. 창이라고
하는 건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 거기 교재를 보면 34쪽에 보면 맨 위에 안일이라고 적혀 있죠. 쭉 이야기하는 이 안일이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 고수가 있고 북치는 판소리에는 창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 그 창을 하는 창자가 길게 서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서사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부분, 실제 사건 진행이 이루어져가지고 여기에서는 북치는 고수가 막 북을 세게 안 쳐. 그냥 살살 그냥 살짝 리듬만 타주는 정도로 치는 거. 주로 주된 이야기들이 다 이 안일이를 통해서 진행이 돼. 자, 그런데 거기 그 밑에 안일이 넘어가면 중몰이, 그 다음에 자진몰이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중몰이 장단, 자진몰이 장단 알지? 뭐 쿵덕쿵덕 하는 그거. 그게 바로 창입니다. 그래서 뭐 중몰이, 자진몰이, 중중몰이, 휘몰이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창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 중몰이라던가 자진몰이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주 느리게 가게 되면 뭐 중몰이, 그 다음 점점 빨라지면 자진몰이, 아주 빠르면 뭐 휘몰이까지 이렇게 막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창에서는 주로 뭐가 전달이 되냐면 인물의 정서가 전달이 돼. 되게 구슬프고 이러면은 빠른 장단을 치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느린 장단을 치겠지. 그게 아니고 뭐 엄청 긴급하고 막 급박한 상황이다. 휘몰이 장단같이 점점 빨라지는 장단을 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볼까? 심청가 내용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지? 우리 아들도 알겠다. 우리 아들한테 아직 읽어주진 않았는데, 근데 이거 약간 우리 아들한테 읽어주면, 쌤이 최근에 약간 잡담인데 우리 아들한테 무슨 책을 읽어줬냐면 선녀와 남군을 읽어줬거든? 그런데 약간 좀 이게 이거 좀 내용이 일단 선녀의 옷을 훔쳤다는 것부터가 좀 뭔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굉장히 이거 좀 약간 뭔가 폭력적인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심청전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이제 심청가도 좀 그렇지 않나? 표를 강요하는 거잖아. 뭔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대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 자, 이렇게 주요 인물이 이렇게 세 인물이죠. 이 심청가가 중요한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다른 판소리계 소설과 다른 좀 특징이 하나 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심청 여기서 굉장히 효녀로 나오지. 부모 공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버지, 심청의 아버지는 눈먼 봉사로 나오죠. 자, 결국은 심청이 자기 아빠를 위해서 지금 어디에 뛰어드는 거야? 인당수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지? 뭘 실행하는 겁니까? 효를 실행하는 거지. 효를 위해서 지금 인당수에 뛰어들었다. 뭘 택한 거다? 죽음을 택한 거죠. 자, 효라고 하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뭔가 죽음으로써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미의식을 뭐라고 하냐면 비장미라고 합니다. 비장미. 자, 이 비장미가 형성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뭔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높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거에 대한 가치가 하나 나와야 돼.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가치. 효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높은 가치죠. 자, 이 효라는 가치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효와 같은 이런 가치, 높은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 그래서 뭔가 죽음과 관련된 내용, 자기 희생 또는 타인 희생, 자, 그래서 여기 죽음이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갖춰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장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심청가가 왜 다른 판소리계 소설에 비해서 우리가 좀 판소리에 비해서 주목을 해야 되냐면, 비장미가 있는 판소리는 심청가 말고 없습니다. 심청가만 비장미가 되게 두드러져. 다른 작품은 무슨 미가 두드러질까? 흥부놀부 비장미 있습니까? 웃기죠? 그지? 웃기잖아.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해학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른 판소리는 해학적 풍자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 이 판소리는 비장미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 뭐도 있습니까? 뺑떡과 이렇게는 지금 이렇게만 본다면, 심청과 부의 관계에서 본다면
효의 실현을 위해서 개인 희생이라고 하는 비장미가 돋보이지만 이런 인물 관계로 본다면 뺑떡과 그 신봉사의 관계로만 본다면 이 둘이 서로 티키타카 하는 부분들은 뭐가 훨씬 더 강조되어 있어? 그렇죠? 해학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조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볼게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학을 볼게임이라고 이야기. 자, 그래서 이게 좀 특징이다. 자, 그러면 인당수에 빠져 죽었다.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얘가 지금 결국 뭐가 돼? 황후가 되잖아. 아주 높은 위치로 보답을 받게 되죠. 자기가 선을 행하고 그 선을 그대로 자기가 다시 받는 거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 그런 말하다. 한 만큼 받는다. 착한 일을 행하니까 착한 복을 받는다. 불교에서 착한 일을 선을 행했죠. 신청이 그걸 받았지. 이 복을 받았지. 이거를 불교의 의미로 불교의 어떤 원리 섭리 같은 걸로 받는다라고 보는데. 자, 그래서 어떤 여기에서는 어떤 비장미로 인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면 결국은 자신의 어떤 선에 대한 복을, 선에 행한 결과로 받는 복을 낳는 의미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형태지. 우리 교재에는 지금 거의 뒷부분만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교재 아마 읽어봤겠지만 신봉사가 아직 눈을 뜨지 못했는데 황후가 된 신청이가 자기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뭐 잔치 같은 걸 열고 그 잔치에 참석해서 둘이 겨우 만나게 되고 결국은 신봉사가 이렇게 딱 눈을 뜨는 장면으로 나오죠. 그래서 뭐 불교의 영광. 자, 그래서 어떤 유교의 효라고 하는 가치가 결국 뭐로 결론이 나게 되냐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불교적 어떤 세계관이 같이 드러나는 형태로 나와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만 좀 짚어볼게. 자, 거기 34쪽에 자, 안일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이야기 서사 진행의 역할을 맡는다고 했죠. 자, 신청이 잔치를 열고 자기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거기에 참석한 신봉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쭉 나오니까 가운데 내가 공연한 잔치에 왔다.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데 잔치를 배설키는 나를 잡을 양으로 배설을 한 것이구나.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 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자, 심황후. 여기서 심황후가 신청이겠죠. 자, 뭐 이러면서 둘이 이제 서로 저 사람이 내 아버지로구나 라고 느끼는 그 장면이 안일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일이는 뭐라고? 이야기 서사 진행의 역할을 맡는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중몰이가 나옵니다. 자, 중몰이부터 창의 부분이죠. 자, 심청이 왕후인지 모르고 그동안 자신의 삶을 막 이야기하는 거야. 소맹이 아래겠습니다. 뭐 황주 도화동의 고토였고 성명은 심학교고 뭐 이렇게 했고 자식 팔아먹은 놈을 살려줬을 때가 있냐. 당장의 목숨을 끊어달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삶을 구구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죠. 뭘 통해서? 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일이 이때 심황후가 이 말을 다 듣고 있을 이치가 있으려면은 왜? 심황후는 주 딸이니까 무엇보다 자기 아버지의 삶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빠 말이 다 안 들리는 거야. 들을 필요도 없겠지. 다 아는데 뭐. 소리를 하니 일이 늦게 되었다. 자기가 먼저 아빠 나 신청해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신봉사가 먼저 선수쳐서 다 이야기를 해서 그냥 좀 말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누가 이렇게 판단해서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서술자가 판단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렇지. 자, 편집, 자적, 논평 같은 게 있다.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서술자가 딱 정리를 해주는 이런 게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에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진몰이 부분에 심황후가 기가 막혀 버선발로 우르르르르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라고 하면서 심청이가 여기 살아있다. 자, 맨 마지막 부분 신봉사가 두 눈을 끔쩍끔쩍 하더니만 부처님의 도술로 눈을 떴다. 부처님이라고 해서 나오죠.
표를 실행한 거는 유교의 어떤 가치였지만 이게 뭔가 보답을 받는 형태가 이야기하면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불교의 원리 사상을 들고 와서 보답을 받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한 작품을 계속 이어서 볼 건데 지울까? 이 나라고 하는 작품이 좀 생소한데 재밌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작품은 가를 좀 봐야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 작품이 별로 어렵진 않거든. 자, 이 한번 보면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인당수? 이 앞에서 인당수 나왔었죠. 어디서? 이 심청가에서 심청이가 효를 실현하려고 자기 희생을 했던 장소였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나와 가 작품은 서로 텍스트 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텍스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작품 감상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되냐면 두 작품 간의 공통점과 교차되는 점이 공통점이겠죠. 자, 이게 뭐 예를 들면 심청가라면 시 이름이 뭐니? 배꼽을 위한 연가? 공통점과 이 각 두 개의 내용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죠.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을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면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자, 화자가 있겠지. 여기다 할게. 자, 근데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다니까 인당수에 빠졌던 사람은 누굽니까? 심청이겠죠. 자, 근데 원래 누구를 위해서 빠졌었어? 아버지를 위해서 빠졌죠.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니고 그 대상이 누구로 나온다? 어머니로 좀 바뀌어서 나오네, 그지? 자, 여기서 어머니라고 해서 지금 내가 화자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청자가 있다 없다?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청자로 삼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살아서 뭘 하겠대? 시를 짓겠대. 인당수에 빠지지 않고 나는 살아서 시를 짓겠다고 하죠. 자, 이 내용이 시를 짓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가 이연에서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공양미 300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당수라고 하는 거는 순전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 심청이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빠진 겁니까?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빠진 거잖아. 그지? 자, 효에 대한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그 효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을 좀 거부하겠다. 대신에 나는 뭘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시를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 시를 짓는다. 그 뒤에 나오는 저긴 여기나마 뭘 하겠대?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읽겠습니다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뭘 의미하냐면 내가 살아남아서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 주체적인 인생을 강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주체적인 삶.
남에게 휩쓸려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 뭐가 반복되어 있습니까? get이 반복되어 있죠. 우리 get의 의미를 할 때 미래, 추측, 의지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의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의지적 어조라고 할 수 있고 어조는 뭐와 똑같다? 태도와 똑같다. 뭐라고도 이야기한다? 의지적 태도를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비여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 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해서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자, 거기 죄입니까? 죄겠습니까? 아니, 죄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거 뭡니까? 서리법이죠. 누에 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겠지.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볼까? 애벌레가 여기다 정리할게. 나비로 날아가기 위해 누에 고치를 버린다. 자, 그리고 알이 새가 되기 위해 껍질을 부수는 일. 자, 여기에 나오는 나비라던가 새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플러스적인 거죠. 이상적으로 되고 싶은 거잖아. 그지? 완전하게 뭐가 된 성체의 모습이잖아. 여기서 아직 불완전한 모습들이고. 그지? 애벌레가 누에 고치를 버려서 나비가 될 수 있고 알이 껍질을 부숴야 새가 될 수 있죠.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것들이고 완성된 것들이죠. 이 시에서 완성되고 이상된 것을 뜻하는 게 어떤 겁니까? 주체적인 삶이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지닌 모습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누에 고치를 버리는 것이라던가 껍질을 부수는 일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시에서는 바로 뭘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어? 인당수에 빠지는 일이잖아. 인당수에 빠지는 일. 나에게 강요된 것들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나에게 지금 거기 보면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인당수에 빠지지 않고 나는 뭘 하겠다고? 시를 짓겠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인당수에 빠지는 일, 이 시 구절 중에 이야기하면 인당수에 빠지는 일은 뭔데? 그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대신에 점자책을 그 위에 빼먹었는데 나비여 나비여 비슷한 단어 반복하고 있고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해 뭐뭐 하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해 뭐뭐 하는 것이 죄입니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돼서 은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점자책을 사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가 어머니에게 뭘 사드리겠다? 점자책을 사주겠대.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사드리겠습니다. 점자책을 읽는 것도 사드린대. 자, 희생으로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주체적인 삶의 태도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까지 권유가 되는 겁니까? 지금 어머니에게까지 권유되는 거잖아. 자,
자, 주체적인 삶의 태도가 어머니에게까지 내가 지금 권유하는 거죠. 너도 가만히 앉아서 나의 희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점자책을 사줄 테니까 어머니도 점자책을 읽고 세상과 소통하고 익히고 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뭐와 같아? 자신이 주체가 돼서 뭔가 스스로 배워나가고 익혀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야.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그걸 마치 뭐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외국어와 같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 나오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외국어를 배우는 거와 같다. 뭔가 자신이 주체가 돼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점이 그런 거죠.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뭔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면서 권유하는 부분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본인에게서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듣는 청자에게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독자에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자,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그치, 둘 다 심청전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 시는 심청전의 이야기를 들고 왔다. 심청전의 이야기 일부를 따왔다. 그걸 문학적 용어로 모티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청전을 모티프로 삼았습니다. 자, 그 부분은 내용상 공통점인데 차이점 중요하다고 했죠. 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어.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자, 여기에 나오는 심청가. 자, 심청가의 문제 해결 방식. 아버지가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사용했습니까? 인당수에 빠졌잖아, 심청이가. 어떤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했죠. 효라고 하는 높은 가치를 내세워서 심청의 희생을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자, 그런데 배꼽을 위한 영가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어머니에게 점자책을 사드리겠다. 어떤 걸로? 주체적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자, 이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이런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 1번에 다음은 가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 자, 심황후의 요청에 따라 자, 신봉사가 자신의 거주와 서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대목을 삽입하여 서사적 긴장감을 느끼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나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배꼽의 상징적인 의미. 자, 배꼽 위에 우리는 평등하다. 배꼽은 기본적으로 어머니와 자식 간의 혈육관계를 상징하지만 시인의 이 말에서 배꼽은 모든 관계의 평등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삶을, 자, 여기서 배꼽이 연결하고 있는데 이 배꼽이라고 하는 거는 탯줄이 이렇게 지금 배꼽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지. 탯줄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이 배꼽으로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머니와 내가 이렇게 탯줄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혈육 관계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뭔가 평등성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을 뭐에 빗댔습니까? 주체적인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뭐를 배우는 거와 똑같다. 외국어를 배우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김승희는 어느 글에서 다음과 같이 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시가 반성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시는 무엇이고 왜 나는 시를 쓰겠는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다친 무릎들이 고통스럽고 아파서 나는 시를 쓴다. 지배적 힘들과 반성적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싱싱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효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게 어떤 지배적 힘들이겠죠. 그에 대한 주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이게 반성적 관계를 이야기하겠지. 답은 5번입니다.
뭐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라는 것은 도술로 눈을 번쩍 뜨게 해주는 초월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거리 이런 게 아니고 뭔가를 희생적인 걸로 삼아가지고 이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만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오늘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42쪽에 구지가 한번 볼게. 내 목표가 구지가와 그 옆에 있는 것까지 설명을 다 하는 건데, 왜냐면 그 뒤에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규보 거는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이규보 작품이 그러니까 이거 심청가 같은 경우는 심청전이 여러 번 수특에 한 2년 연속 실렸고, 이규보는 이 작품은 여기 처음 실리긴 했는데 이규보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해서 이 사람의 다른 작품이 계속 2년 연속 수특 교재에 실렸습니다. 요즘에 간접 연계 형태의 문제도 많이 등장하니까 이 사람이 쓴 작품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가부터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구지가 작품이죠. 아주 짧은 4개의 한시인데 고대 가요입니다. 고대 가요가 되고, 이건 특이한 게 고대 가요는 실려 있을 때 배경 설화가 있고 그 밑에 같이 시가 작품이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시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시간만 봐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배경이 되는 배경 설화가 바탕이 되어야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 설화가 보통 이런 구지가가 잘 나오지도 않지만 잘 나오게 된다면 이 1번의 배경 설화를 반드시 제시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시가 안 되면 시를 읽어내기도 어렵고 별로 크게 의미도 없어서. 자, 그러면 한번 그 배경되는 부분을 한번 볼까? 아홉 부족이 살고 있는 북쪽 구지봉에 사람들이 부르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무리 200~300명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사람의 소리 같았지만 형체는 보이지 않고 다만 소리만 들렸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가? 구간 아홉 부족의 추장이 말했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어딘가? 구간 등이 대답했다. 구지봉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곳에 내려와 새로운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고 명했다. 내가 일부러 그래서 온 거다. 너희는 봉우리 꼭대기에서 흙을 파내면서 이 노래를 불러라. 거기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라. 이게 구지가 노래죠.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때 뭐 하면서 부르래? 흙을 파내면서. 그래서 이 시가는 노동요라고 합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 너희가 다 같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라고 하죠. 자, 집단적이고, 그리고 되게 이게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지금 뭔가 기도문 같은 걸 외우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무가라고 이야기해. 집단 무가. 여기서 무가는 춤출 무자가 아니고 무당을 할 때 쓰는 무자. 굿하는 거. 자, 그렇게 부르면 대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왕을 맞이하면서 집단적으로 부르는 노래 뭐라고 하냐면 영신군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대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구간 등은 그 말을 같이 하며 모두 기쁘게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하늘을 보니 새끼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서 땅에 닿았다. 금빛 상자가 있었다. 둥근 황금알 6개가 있었다. 정치적 분장들이 이렇게 탄생하는 영신군가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이 중에서 알 중에 하나가 그 수로왕이죠. 그 가야의 어떤 탄생 설화가 있는 시가 부분인데, 자,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더니 알이 결국 나와서 그 중에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될 존재가 나왔잖아, 그지? 제의적이고 주술적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자, 거북아 우리가 지금 부르는 존재죠. 근데 이 거북은 그냥 거북이 아니고 여기서는 거북과 머리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서 거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배경 설화를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거북이가 지금 결국은 뭘 내려다 준 거야? 여섯 알을 내려다 준 거죠. 어떤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려다 준 거지. 그럼 우리는 거북이에게 뭘 한 거야? 언뜻 보면 되게 위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북이에게 비는 거야. 거북이한테 부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거북은 어떤 존재다? 굉장히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6알을 줬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머리는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와. 자, 근데 여기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게 보통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던 상징이거든. 이런 상징을 무슨 상징이라고 한다? 원형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상징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죠. 개인적 상징, 집단적 또는 관습적 상징, 원형적 상징. 자, 원형적 상징의 범위가 가장 넓은데 동서고금,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과 옛날과 지금을 막론하고 아주 오랜 시간, 오랜 범위에 거쳐 사람들이 일관되고 공통적으로 사용해왔다는 거예요. 머리가 우두머리라고 하는 상징은. 이런 상징을 원형적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습적 상징은 우리 문화권에서만 통용되는 상징. 예를 들면 대나무가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와 이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통용이 되더라도 미국도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자, 그렇게 다른 것을 관습적 상징이라고. 개인적 상징은 시인이 그 시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눈이라고 하는 거는 시련과 고난을 보통 뜻하는데 나는 이 시에서 순수와 정화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개인적 상징이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면 자, 그래서 거북아 우리에게 임금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맨 처음에는 거북이를 부르고 전체적으로 호명을 하고 머리를 내밀어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가정하고 구워 먹겠다 위협하죠. 선생님, 여기서 되게 거북이가 신령스러운 존재인데 왜 명령을 하고 왜 위협을 하냐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부탁하고 빌고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되게 높은 주술의 의미로 사용이 됐지만 명령과 위협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한 바람을 표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시가 주술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래. 명령과 위협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망을 표출하는 거죠. 훨씬 더 강렬하게 표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바로 답이 나오죠. 3번입니다. 개인의 독자적 염원이 아니고 집단적입니다. 집단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의 이규보의 작품인데 이규보의 이 작품이 실린 건 아닌데 아마 2, 3년 연속으로 이규보 작품이 수특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 작품이 좀 출제될 가능성이 꽤 있겠죠. 구지가보다는 훨씬 더 있다는 거지. 자, 꽃필 땐 미친 바람도 많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한다? 꽃샘 바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시야. 한시인데 지금 보니까 5글자죠. 5원으로 된 한시입니다. 뭐 율시가 되겠네. 자, 그냥 한시 작품이라 보면 되고, 꽃샘 바람. 한 3월, 2, 3월에 피는 그런 거 꽃샘 추위할 때 그때 부는 바람 꽃샘 바람이라고 하죠.
꽃샘 바람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알고 이렇게 쓰니? 즉 뭐 꽃을 시샘하여 부는 바람이라고 이렇게 하지. 좀 추울 때 이렇게 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꽃 필 때 미친 바람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꽃샘 바람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꽃샘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이죠. 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들 때 마치 한없는 바위를 가위질해 놓은 듯. 자, 조물주가 온 세상을 창조한 그런 신이잖아, 그지?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데 그토록 공력을 허비했는데 되게 공력을 공들여서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랬다면 꽃을 아끼는 마음이 응당 적지 않으려면, 그렇다면 꽃도 되게 정성 들여서 만들었을 거라는 거야, 이 조물주라고 하는 존재가. 도리어 미친 바람을 보냈겠는가. 이렇게 공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공들여서 조물주가 만들었는데 설마 꽃을 시기해서, 꽃도 되게 조물주가 공들여서 만들었을 텐데 꽃을 시기해서 바람을 보냈겠냐고. 조물주의 이치는 그렇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박의 첫 번째 근거가 조물주의 이치를 드는 거야. 미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통념, 즉 꽃샘 바람은 바람이 꽃을 시샘해서 오는 그런 강하게 부는 바람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통념이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작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삼아서? 조물주의 이치를 근거로 삼아서. 조물주가 꽃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공들여 만들었는데 일부러 바람을 이렇게 보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냈겠는가? 서리법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람이 만일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하늘이 죄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법은 반드시 없을 것이니 뭐라고 해? 나는 사람들 말이 잘못이라고 한다고 딱 대놓고 이야기하죠.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 고무한다라고 하는 거, 잘 자라게 돕는 것. 만물에 은택을 입히는 것이다. 개인적인 감정을 사사로움이요. 그래서 사사로움 같은 거는 전혀 없을 것이다. 바람의 직책은 어떤 거라는 거야? 만물이 잘 자라게 돕는다는 거야. 바람이 이런 직책을 가졌는데 설마 꽃을 떨어뜨리러 시샘에서 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일 꽃을 아껴 바람 불지 않는다면 그 꽃은 영원히 생장할 수 있겠는가?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꽃이 영원히 생장하려면 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바람이 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꽃샘 바람이 불어서 꽃이 떨어지는 거는 바람이 꽃을 시샘해서가 아니고 뭘 위해서? 꽃이 영원히 생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꽃 피는 것도 좋지만 꽃이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 있겠는가. 피고 지는 것이 모두 자연이다.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는 것이다 라면서 어떤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하죠. 꽃이 피고 지는 것은 모두 다 자연의 이치고 또 열매를 맺고 하려면 또 꽃이 이렇게 피고 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묘한 우주의 이치라고 하죠. 묻지 말고 술잠 잡고 소리 높여 노래나 부르자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오묘한 우주의 이치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의 꽃샘바람에 대한 화자의 견해. 꽃이 영원히 생장할 수 있게 한다. 답 바로 1번이네. 그치? 3번에 가의 거북. 신령스러운 존재죠. 나의 조물주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 답 5번이죠. 가의 화자는 대상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죠. 무슨 행동을 요구합니까? 머리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잖아. 두 번째 명령, 이게 요구죠. 요구를 할 때는 정말 공손하고 간절하게 하는 요구도 있지만 어떻게 명령하듯이 강하게 이야기한다. 이것도 강력한 주술성을 가지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화자는 대상의 행위를 분석한다. 그치? 조물주가 왜 꽃샘 바람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분석을 하는 거잖아. 그치? 답은 3번이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동동이랑 그 뒤에 나오는 시조 3편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줌에서 봅시다.